특집 8.15 이후 핵심 유망주.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박하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미증시가 저점을 찍은 이후 100일 동안 우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80%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8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해냈는데요. 8.15 이후에도 이러한 상승 랠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15시간 특집으로 8.15 이후 시장 전망부터 핵심 유망주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집 2부는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 할 텐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만나도 아름다우신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만 하니까 장마가 와서 좀 힘들게 되고 네. 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좀 다시 뭔가 개확산의 분위기가 있는데요.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들 체력 방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이 났던 수익이 안 났던 모든 분들이 지금 체력 소진, 방전이고 사실은 이렇게 매매를 리딩하는 우리 전문가들도 굉장히 체력이 말도 못하고 방송인들도 우리 이제 앵커님이나 PD님들도 지금의 어떤 이 상승 분위기가 계속 더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피로도를 다 느끼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시장이 조금 잠시 문 닫고 다 같이 좀 한 며칠 같이 잤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좀 에너지를 좀 충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알찬 내용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다들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고점에 대한 논란이 연일 진행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이번 주말을 또 기점으로 뭔가 좀 더 확산되는 기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걱정되시는데, 이런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8.15 특집인데 오늘 8.15 이후에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좀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종목은 딱 코스피 세 종목. 코스닥 세 종목,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볼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부터 또 6가지 핵심 유망주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유망주 2부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하는 상승 질주를 보여줬는데요. 허나 고점 부담이 너무 커졌고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차익 실현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단기 급등의 제동이 걸렸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윤 앵커님을 올해 자주 못 뵀거든요. 근데 네. 볼 때마다 지수가 고점이라고 맨날 그래요. 맞아요.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로서 뭔가 좀 이것이 마지막 고점일까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2020년 굉장히 특별한 한 해고 좀 특이한 한 해인데 시장은 코로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악재를요. 그 악재의 급락을 맞이하는데 무슨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정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 됐는데 지금 시장의 대장주는 어디입니까? 이 시장을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지수를 끌고 가는 대장주는 어느 나라의 어느 지수입니까? 당연히 나스닥 지수이죠. 나스닥 지수가 시장의 전 세계 흐름의 어떤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대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대장이 잘 끌어줘야 이 밑에 이렇게 부대장 또는 이렇게 가족들도 밑에 있는 가족들도 이렇게 끌고 올라갈 텐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 나스닥 지수에 어떻게 보면 커플링 돼서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나스닥 지수에 디커플링 됐던 과거의 어떤 그런 전력보다는 그런 과거보다는 지금 나스닥 지수에 같이 커플링 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우리는 우리 시장을 먼저 보기 전에 나스닥 지수를 면밀히 찾아봐야 된다라는 저는 보는데 나스닥 지수가요 아직도 너무너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간 쉬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까 다들 좀 피로감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나와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변동성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 이것이 아마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도 나스닥 지수가 형님이 가는데 싫어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지금의 기조는 전 세계 지금 매크로 지표에서 가장 올해 좀 핵심적인 지표를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유가 하락은 유가는 굉장히 급락을 맞았다가 지금 또 올라왔다가 정체 구간에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매크로 지표에서 좀
특색을 한번 꼽아보자면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약세와는요, 지금 시장에 어떤 굉장히 큰 앞으로도 아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차분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좀 안정감을 가져다 둔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 이러면 이건 변동성입니다. 이건 크게 하락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원달러 환율의 레벨 또 달러 인덱스의 어떤 이런 약세 기조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시장에 적어도 우리 시장에 들어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피로도에 의한 어떤 단기 흐름,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추세는 우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나스닥과 달러 인덱스의 약세 기조는 앞으로의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 악재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뒤엎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이전 지수를 넘어서 약간은 불안할 만큼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네.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코로나라는 악재와 이로 인한 각국의 정부의 이러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호재를 동시에 네.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악재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 악재부터 짚어보도록 악재부터 할까요? 볼까요? 네. 그래도 먼저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의 악재가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요,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예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제 악재는 급등했다는 거. 그리고 가장 거기에 반대로 호재는요, 아주 저평가됐다는 거. 아주 올라오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가 급증됐고 너무 많이 올라 이제 부담스러운 요거에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미중 간의 불협화음도 여전히 잡음이 셉니다. 뭐 여전히 두 양국 간에 지금 기운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언제든지 시장에는요, 좀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는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작년에는요. 네. 작년에는 정말 우리 그 무역 때문에 이게 무역 분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장을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조가 어땠냐면 결국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면을 들어가 보면 이거는 달러 전쟁이다. 이거는 통화 전쟁이다라는 화폐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달라진 거 모양새가 뭐냐면 굉장히 무역 분쟁의 이슈가 아직도 불거지고 있고 또 산업의 어떤 주도권, 패권 싸움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나왔던 화폐 전쟁 이야기 속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작년하고 환경이 이 무역 분쟁 이슈도 악재이긴 하지만 작년만큼의 어떤 파격적인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면에서 저는 좀 이것이 악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만큼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어쩌면 또 떨고 있니? 공매도 다시 들어오니? 이러고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중요한 이슈잖아요. 공매도가 한시적 제한이 9월 달이면 다시 한번 이제 재개가 될 건지 아니면 연장이 되어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조금 더 우리 아직도 더 우리 갈 길이 멀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줄지 공매도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재개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재개가 된다면 이것이 이제 약간의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이 지금 금에 많이 지금 눈이 가 있죠. 근데 우리 대표 위험자산 주식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안전자산이 급등하다가 급락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따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요 안전자산 쪽으로 또 쏠림이 있다 보면 주식시장에는 이 수급상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재차 상승은 위험자산 회피 요인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올해 한 해 내내 징글징글하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이것이 좀 정체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 좀 최근에 이제 여름 휴가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다시 재확산되는 네. 저도 뉴스를 틀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볼 때마다 계속 뭐 경보 뭐 이런 게 어디 지금 뭐 추가 확진 됐네 이러면은 괜히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우리 시장에는 덮치고 있는 악재의 요인 중에 하나고 재차 확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공포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몰랐을 때 정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얻어맞은 거랑 그러니까 왜 격투 스포츠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펀치가 날라올 걸 모르는데 갑자기 맞으면 그냥 넉다운 되거든요. KO가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한 때는 번도 겪었고. 그러니까 맞는 상대방의 펀치가 날라올 거를 아는데 너무 빨라서 맞는다면 KO는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맞으면 KO는 안 당하지만 어쨌든 악재 요인은 될 수 있지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넘치는 유동성 안에 우리가 이제 넘치는 유동성을 아주 좋게만 보고 있는데 시장에는 호재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안에요. 유동성 안을 세 분 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신용융자가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에 15조 원이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신용융자만요. 이거는 정말 역대 최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변동성 요인이기 때문에 악재 요인으로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악재들을 살펴봤는 데는 이제는 호재도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죠.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호재가 제가 있을까요? 악재를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를 나열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인데 뭐 호재는요 별로 몇 개 안 돼요.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보면 호재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이 파급 면에서는 호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딱 꼽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요. 아주 그냥 백신이 그냥 성공이 돼서 시장에 백신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퍼지네요. 원펀치죠. 네. 이거는 그냥 그 힘들었던 시장을 그냥 쓸어없는 이런 이제 원펀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도 굉장히 시장에는 제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가 기조의 흐름은요. 이제 시장별로 편차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달러의 약세는 분명 신흥국 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요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흥국 시장 안에 있고 아마 전 세계 투기성 자금 내지는 뭔가 투자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자금들은요, 한머니성 자금들은 이렇게 달러 약세 기조 시장에서는요 분명히 신흥국 좀 핫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시장들에서 아마 투자처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도 저는요 큰 원펀치로 원달러 약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치는 유동성, 여전히 넘치는 유동성. 이것은 각국의 정부 정책 또는 이제 부양책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전히 지금 각국에서는요 뭐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그래도 군불을 떼주고 있거든요. 어려울만 하면은 또 긴급 처방을 해주고 어려울만 하면 또 긴급 처방. 이것도 한번 모든 어려움이 있었어도 갑자기 재정 확대와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또 원펀치로 그냥 시장이 조용해지는. 그냥 악재가 그냥 덮어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넘치는 유동성도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호재 중에 큰 원펀치로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코로나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 관련주도요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서 사실은 이 안에 세분화가 돼서 이제 다 같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 약간 섹터별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치료제 쪽보다는 백신 쪽에 더 부각이 될 수 있겠고 치료제 쪽이나 아니면 진단키트 쪽은 조금 소원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각자 좀 다르다, 반응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겠고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것은 좀 기대감이 더 크게 유효하다. 치료제 쪽보다는 백신이 나온다면 백신 쪽으로 아무래도 힘이 더 실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상반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 하나가 동학개미
라는 말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주목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8.15 이후에는 이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없이 올라온 시장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도움이 네. 없이 이렇게 올라왔던 우리 시장이 있었을까? 지수와 삼성전자는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틀을 깨버리는 올해 한 해입니다. 삼성전자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요, 앵커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큰 도움 없이 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 그렇게 큰 변동성이 보이지 않겠네요. 아니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요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그럼 시장도 더 가겠죠.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가려면 동학개미의 힘으로 될까? 저는 여기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두고 싶어요. 동학개미의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삼성전자예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러브콜, 컴백이 있어야 분명히 이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수로 연결이 될 텐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러면 컴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자면 아까 앞서 제가 설명을 해봤지만 달러 약세의 기조는요 얼마든지 외국인들에게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새로운 투자에 목말라 있는 외국인들은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신흥국에 또 게다가 신흥국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렇게 굵직한 대형 우량주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앞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헤지펀드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삼성전자 거의 구성의 거의 1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국인들의 이 컴백에 단련은 있겠지만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지금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더 업황이 지금 더 살아나고 있는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요 삼성전자 흐름이 달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컴백한다면 반드시 삼성전자를 공략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컨택트들에 대해서도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언택트를 언급을 했는데 말이 먼저 나왔어요. 언택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컨택트와 언택트 계속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흐름은 정말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컨택트에 크게 주력했다기보다는 언택트에 주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언택트가 조금 시장을 좀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컨택트 갔다가 언택트 갔다가 랠리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면 시장은요 정말 더 강세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제 컨택트 간다고 언택트가 죽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우리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한 시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런 기조는요 향후 10년은 유지하지 않을까. 언택트에 대한 흐름은. 그렇다면 컨택트가 죽을 것인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서로 형님 같다 아우 같다 이렇게 이쁘게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15 이후 시장을 이끌 핵심 유망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세 가지 종목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강한 상승이 기대되는 승부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좀 조용하지만 강한 종목이라고 하던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여전히 아직도 최근에 상승은 좀 나왔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하면 우리가 대표 이통사 3사 중에 이제 한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5G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G로 인한 어떤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가
또 진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5G로 인한 어떤 매출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3년 만에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적자를 계속 이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3년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성장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SK텔레콤을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 요인은요. 이 회사의 끊임없는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인 이통사 3사로서의 어떤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기축되어 있는 것이 워낙 많은데 그걸로만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OTT 시장으로의 어떤 진출도 지금 근데 POOQ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SK텔레콤의 어떤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OTT 시장, 우리 컨텐츠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통사 중에서는 LG U+가 먼저 이것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SK텔레콤은 여기에 질세라 여기 이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에도요. SK텔레콤이 클라우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되게 생소하거든요. 게임사. 근데 게임에도 지금 이렇게 진출해 있고요. 미디어 또 보안 및 커머스 시장의 신사업을 이커머스까지 이렇게 신사업을 성장 가속화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진짜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이 저는 기대가 되고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어떤 해주는 이런 모습에 저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동통신 부분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P하고 Q와 P의 같은 동반 성장이 가장 최고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또 양적 면에서도 지금 같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같이 했다. P와 Q가 같이 성장했고 또 유료 방송 시장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올해 보면 비용 그동안 이게 악재 요인이었던 비용이 어떤 증가 요인이 올해부터는 좀 제한적이며 좀 확실하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굉장히 이제는 좀 작년까지 힘들었던 부분에서 좀 떨쳐내면서 이것이 비용 상승 요인을 좀 제한적으로 지금 보이면서 P와 Q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또 지금부터 8일로부터 해서는요. 사실은 연말까지는 또 배당이 또 놓칠 수 없는데 워낙에 배당 성향이 높고 높은 배당 확대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배당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하반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요. 올해 상반기처럼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올해 SK텔레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혹시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에 이 종목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머리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241선을 이렇게 머리만 맞으면 떨어지고 머리만 맞으면 떨어졌는데 이런 구간들이 바로 매집 구간이거든요.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매집을 배우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운봉으로 끝났어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건 아주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SK텔레콤을 보면은 연기금에서 아주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계속 연말까지도 기조가 된다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SK텔레콤의 주가는 저는 지금 37,000원대인데 26만 원대까지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매수해서 참 좋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적극 투자해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 개선에 고배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SK텔레콤을 코스피 유망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목표가 26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도요. 소리 소문 없이 강하다. 이제 아까도 SK텔레콤 이야기했지만 이 종목도요. 아마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한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아주 연속 적자에 굉장히 시달렸던 회사고 또 탈원전 시대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이 회사를 전망하는 어떤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은요, 당초 증권가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700억 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당초 예상을 했는데요. 그거를 뛰어넘고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상반기 연결 기준이 8,204억 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작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9,285억 원이었던 거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죠.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 7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주 기세 좋게요. 그것도 영업이익이 8,204억 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역대급 이거 갑자기 급성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사실 탈원전 시기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전력 구매가 판매가 부진이 될 수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증가되는 데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서 산업용 전기 판매가 당연히 부진이 됐을 거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탈원전 우리 정부 정책의 탈원전 어떤 기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서프라이즈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큰 것이요. 비용이 확 줄어든 원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원가가 어디서 절감이 됐냐면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의 대폭락.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었긴 했지만 유가의 선물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마이너스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찍은 상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이례적인 어떤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대폭락, 유가의 대폭락은 결국 한국전력에게는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 환경을 둘러싼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실적을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 이번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유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만 짚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좀 더 요인을 제가 꼽으자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저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도 여기 한몫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오일을 구입을 할 때 일단 달러화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도 굉장히 여기다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유가와 달러의 어떤 약세가 한국전력에게는 어떤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업용 어떤 전력 수요에는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하가 됐겠지만 우리 또 집콕족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전력이 정말 그러니까 가정용 전력 소비가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부족했던 거 여기서 좀 메꾸면서 어느 정도 이걸 좀 탈환했다라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전력은 여기서 그러면 지금부터 대세 상승 구간이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이렇게 이제 힘든 구간에서도 또 말레이시아에 보면 어떤 시장을 진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전으로서는 굉장히 쾌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말레이시아에 이번에 전력 수요 공급하는 어떤 이런 플라우 인다우 섬인가 거기에 1200와트 메가와트 규모의 가스 복합 발전 사업을 본격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쾌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한국전력도 올해는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기술적인 자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은요, SK텔레콤은 역배열 구간이었던 것을 기가 좋게 이제 주가가 역배열 구간 위로 올라와 있지만 아직 한국전력은요, 아직도 역배열 구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가는데 분명히 어떤 층층 쌓인 매물벽이 있겠지만 최근에 여기서 들어온 이 수급이요.
없었던 거래량들이 지금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21,000원, 22,000원대, 21,000원대에 지금 있는데 이번에 26,000원대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전력도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네, 탈원전을 극복하고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국전력. 앞으로도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코스피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사실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DB하이텍은 제가 그때도 특집 방송 작년 연말에 12월에 특집 방송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때부터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DB하이텍 하면은요. 제가 이 종목을 또 다시 한번 작년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12월이면 겨울인데 올해 여름에 또 한 6개월 후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역시나 좋다. 이제 재무제표를 일단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까?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통틀어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순이익이면 순이익, ROE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년도 올해까지 해서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말했던 요 요소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ROE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 싶은데 정말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어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인이 분명히 되는데 꾸준히 상승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부채 비율은요. 오히려 작년에 제가 12월에 소개했던 때보다 낮아졌어요. 부채는. 그러니까 역시 순부채 비율도 꾸준히 하락 중이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 종목은 향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 그러니까 10%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8인치 파운드리 업체는요. 결국엔 너무너무 희소하고 니치마켓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어떤 특징인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는요. 독보적인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DB하이텍도 46,000원 정도 저는 목표가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B하이텍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 유망주를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에서는 다시 테마주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이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실적 시즌이었거든요. 실적 시즌 끝. 이제 다시 테마주 이런 이제 어떤 멘트를 가지고 제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섬생뻑이라고 아시죠? 섬생뻑. 네. 이것이 이제 다음 주면은요. 또 여기 시행이 정말 됩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몇 년간 지지부진 굉장히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줄기세포 관련주들은요. 한번 모멘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실적과 꼭 그렇게 연관짓지 않아도 될 만한 지금의 어떤 실적 시즌이 지나갔으니까 분위기에서 보면 줄기세포 종목 중에서 저는 네이처셀. 최근에 워낙에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려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자리가 보이거든요. 이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장에 이렇게 강력하게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들이 그동안 그냥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약간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을까. 이번 아마 첨생법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종목들이 시장에 꽤 있는데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줄기세포 관련주들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도 제가 목표가를 삼아 보자면 13,000원 정도는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첨생법과 관련한 네이처셀을 코스닥 첫 번째 유망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역시 앞서 제가 그 코스피 대장에서 이제 SK텔레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코스닥에서도 5 종목 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5G 종목들이 진짜 급등도 많이 했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못 올라온 본인의 본영 가치보다 못 올라온 아주 숨은 보석이 하나 있어요.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회사의 어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통신장비, 무선통신용 중계장치, 운영 정보 표시장치, 이렇게 통신장비를 또 주축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공 및 ESS 배터리 공급, 요거 에너지 쪽 분야를 또 가지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2차 전지 충방전 시스템, 화성장치.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에 걸려 있는 아주 팔방미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면은 5G에도 걸려 있죠. 에너지, 태양광 뭐 이런 거는 우리 그린 뉴딜 관련도 될 수 있겠고 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어떤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이제 그린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양손을 쥐고 있는 그런 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6배 정도? PER이 6배. PBR이 한 0.7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통신 사업에는 차세대 5G에 대응하기 위해서 LGU 플러스하고 협업하면서 정부 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5G 섹터에서는 올해부터 삼지전자가 수주를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어떤 참여 기업에 2018년에 선정이 된 기록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택 지원 산업, 건물 지원 산업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앞으로도 또 예상 뭐 어떤 긍정적인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좀 특이해요. 이 회사고 자회사를 꼭 보셔야 돼요. 자회사가 두 가지 특이한 자회사가 아주 똘똘한 자회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SAMT라는 회사입니다. SAMT 아마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일 텐데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자회사인데요. 반도체 클린폼을 시공한 이 회사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자부품, 반도체 및 전자부품 유통하는 회사고 또 반도체 클린룸을 시공하는 회사 세일 EN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되게 똘똘해요. 그래서 삼지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둘러싼 이런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이 종목 역시도 과거에도 5G가 한번 크게 오를 때 같이 한번 굉장히 급등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지전자를 보시면 지금부터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아까 PBR이 0.7배, 지금 현재 구간에서 PR도 한 6배밖에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제가 좀 더 앞으로 더 상장 기대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18,000원 구간까지는 여기 18,000원 구간이 최고점. 이 회사가 최고점을 쳤던 과거에 2018년 이 구간 18,000원까지는 이번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18,000원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G 종목을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SK텔레콤을 또 코스닥에서는 삼지전자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지전자의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유망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스닥 마지막 핵심 유망주 살펴볼까요? 네, 지금 조선업 올해 조선업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주. 그렇죠. 그 수주 정말 다들 저게 정말 현실에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 수주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중공업 관련주 특히 우선주들 정말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번 연휴 전에 급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공업 관련주들, 조선 중공업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쪽 안에서도요. 기자재 관련주 하면은 딱 항상 눈에 띄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코스닥에. 동성 화인텍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주를 했다, 카타르로부터 굉장히 큰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 나오고 나서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프랑스 엔티티사에 오히려 더 많은 그쪽이 더 수혜물 직접적인 수혜지 우리는 진짜 빚 좋은 개살구다라고 우린 로열티 지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척을 만들 때마다 큰 로열티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만 더 좋은 일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방산업 그러니까 조선업의 수주를 받는 전방 사업의 얘기는 그렇게 될 수도 흘러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후방 쪽은요. 프랑스 회사가 많이 가져가든 아니면 우리의 전방에 있는 조선사들이 많이 가져가든 상관없이 어쨌든 LNG 프로젝트는요. LNG의 본행제 LNG 수주를 받으면 본행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위에 있는 전방산업끼리 어떤 나눠보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LNG선을 우리가 만들 때는 당연히 수주를 받을 때는 본행제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은 이 회사도요, 좀, 실적이 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해서, 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LNG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자재 회사 중에서도, 여기, 본행제 회사, 대표적으로 본행제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카본과 그다음에 동성화인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에 보통 위에 있는 전방 회사들이 이렇게 양쪽을 거의 골고루 나눠서 분배해서 이렇게 수주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회사 다 수혜가 되겠지만 오늘은 한국카본보다는 제가 이제 동성화인텍을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어쨌든 기술력인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 이미 받아온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 수주량 발주량을 본다면 이 회사에 좀 더 좋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반, 현재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의 수주 잔고는 이미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는 2022년부터 반영될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요. 앞으로 좋은 실적이 올 때 생각이 들 때 한꺼번에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성장을 못하면 주가는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 좋은 실적을요. 예를 들어 100이라는 실적을 100을 한 해에 다 받는 것보다는요. 20씩 5년에 걸쳐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이 세일즈인데 이게 이런 형식으로 지금 아마 동성화인텍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화인텍의 주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6월장에 당연히 그때 한번 카타르 어떤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가 온데간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거래는 없고 이 거래량만 있고 여긴 거래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여기서 상승세가 일어난다면 이번에 들어왔던 여기 이 고점을 넘어서는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한번 나온다면은요. 또 여기서부터는 아주 최저 구간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에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가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14,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성 화인텍까지 8.15 이후 코스피 코스닥을 이끌 핵심 유망주들 살펴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주린이 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린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앵커님 되게 저한테 가장 오늘 어려운 질문 던지셨어요. 일단 네. 키워드는 주린이 분이시라는 거, 투자자님들 중에서 정말 초보 투자자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반기 시장이 사실 굉장히 다들 퀘스천 마크거든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오셔서 가장 잘못 배우는 어떤 주식의 어떤 그 요소를 보면은요. 제발 레버리지 신용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것 먼저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 이것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장이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3월장에도요. 그 고수의 영역에 있다는 레벨에 있다는 분들도 이 신용 매매를 하면서 다들 무너지셨거든요. 근데 하물며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본인이 가진 현금 안에서 운용을 하신다면 시장이 급락을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신용 매매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8.15 이후 핵심 유망주 2부는 와운의 파트너 박윤증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